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소설로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폴 오스터라는 작가를 많이들 아시죠?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몇 년 전인가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세상을 좀 떠나셨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조금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계속 할 거고 또 칸테겔도 올라가지만은 제가 폴 오스터도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거대한 괴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제목에도 걸어 놓겠지만은 스포일러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스포일러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을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어, 그 어떤 사전 정보 없이도 읽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 독서 체험에 방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 정보 없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사전 정보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폴 오스터의 작품은 굉장히 음미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봐도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폴 오스터의 작품은. 그래서 어, 굳이 뭐 나는 정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을 조금 안 보시는 게 좋고 뭐 나는 상관없다 뭐 읽을 생각은 없고 그냥 듣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좀 보셔도 좋고 자, 이 글은 사실은 폴 오스터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뉴욕 3부작, 뭐 달의 궁전,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괴물, 뭐 그다음에 환상의 책이었나? 그것도 한번 하게 되면 할게요. 굉장히 다 재밌는데 폴 오스터의 작품에는 관찰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 소설에서는 화자인 피터 아론이라는 사람이 벤저민 sak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친구와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벤저민 sak스가 그 어떤 의미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가 왜 지금 전도 유망한 이 벤저민 sak스라고 하는 학자이자 작가가 도대체 어째서 극단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폴 오스터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은 우연한 하나의 사태가 하나의 그 진주 목걸이를 엮는 그 고리처럼 촥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으로 살았던 지점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다 누군가의 목적이나 누군가의 설계처럼 하나의 잘 짜여진 드라마였다. 이런 지점이 사실은 이 폴 오스터 작품의 굉장히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오스터 선생의 작품에서 과연 그러한 지점이 어디서 이렇게 아, 이뤄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벤자민 sak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조금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어째서 이제 아,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요거 열린 책들 기준으로 9쪽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6일 전 위스콘신 북부의 어느 도로변에서 한 남자가 폭사했다. 그러니까 폭탄을 만지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떤 사람이 우리는 벤저민 sak스라는 거를 알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폭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립하고 있던 폭탄이 터졌을 때 그는 길가에 세워놓은 차 옆에 풀밭에서 사망한 것으로 봤고 그날 아침에 화자인 나는 그가 벤저민 sak스라는 지점을 알게 돼요. 그 폭탄이 터진 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출판을 통해서 벤저민 sak스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만남을 회상합니다. 자, 23쪽.
그것은 2월인가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우리 두 사람은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열린 예정회에서 도쿄의 낭송자로 초청받았다. 나는 삭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전화를 건 여자는 내가 묻기도 전에 그가 누군지 말해줬다. 그분은 소설가예요. 2년 전에 출간되었죠. 그분은 소설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주 눈이 많이 오던 날에 주점에서 우연히 이제 마주치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사내가 말을 받았다. 당신 자신의 셈을 넣는 걸 잊은 것 같군요.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넣지 않은 겁니다. 바텐더가 되맞았다. 알겠지만 나는 여기로 나와 있어야 하고 당신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여기로 나오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바텐더가 말했다.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당신도 셈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같군요. 내가 피터 아론이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벤저민 삭스겠네요. 그러니까 눈 오는 설원에서 우연히 바텐더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15년의 우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삭스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정말 뭐 철학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주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괄괄되고 굉장히 조금 뭐 터프하기도 하고 좀 인생을 좀 니힐리즘으로 좀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상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단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뭐 요즘 말로 치면은 조금 애견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다라고 해야 하나. 테토남인 것 같은데 애견스러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민한 게 이 사람의 태도 등등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포로스터가 이거를 몇 년에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80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 그 80년일 거예요. 예. 근데 이 당시에 93년인가? 93년이니까 90년대인가?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이게 온라인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도 뭐 인터넷이 없는 시대고, 뭐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90년대에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살롱 문화라는 것이 여기서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롱 문화라는 것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사상을 공유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거기서 누구가 나오냐면은 일단 벤자민 삭스는 사실은 페니와 아이리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마리아 셀러와 릴리언 스턴이라는 사진 작가 겸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마리아와 릴리언이거든요. 두 사람은 사실은 동성 연인이기도 하고 양성애자기도 해요. 근데 마리아 셀러와 이 릴리언 스턴 이 두 여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마리아 셀러 같은 경우는 우연적인 사람을 따라가서 우연하게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상황에서 우연적으로 자신을 내맡긴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듯한 그런 어떤 좀 행위 예술 비슷한 거를 하는 사진 예술가거든요. 그리고 릴리언 스턴 같은 경우는 마리아 셀러와 약간 연인 관계로 나와. 동성 연인 관계로. 근데 이 두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 화가일 수도 있고 미술가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혹은 매춘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이제 살롱 문화인데 제가 뭐 이거를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제화를 시키는 거죠. 그 오브제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탐닉하는 그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마리아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걸리지를 않았다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 일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 범인일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피객체, 객체가 된 마리아라는 사람, 예술가로부터 객체가 된 그 사람이 마리아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의 어, 죽다 깨어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때부터 마리아가 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소설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예술가로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릴리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리아와 릴리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릴리언도 그냥 인생 막 살아요. 그러니까 매춘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굉장히 폭력에 노출된 그런 무작위의 삶에 우연에 떠맡겨 살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또 매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또 이 여자도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둘 다 우연에 내맡긴 삶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위험천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에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요. 그런데 포로스터가 이 소설의 피터 아론이죠. 피터 아론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관대한 시선을 던져요. 그러니까 관대한 시선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릴리언 같은 경우는 포로스터가 상당히 좀 그렇게 막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여자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두 여주인공 다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상당히 좀 예술가이면서 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로 묘사되는 반면에 릴리언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작가의 포로스터의 시선 겸 포로스터의 시선을 빌린 피터 아론 시선에 따르면은 그냥 무작위적인 삶의 완전한 우연에 내맡긴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삐딱하게 봐요, 피터가. 그리고 피터와 피터의 아내인 사실은 페니는 상당히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게 폴 오스터의 매력인데 폴 오스터의 소설에서는 마치 약간은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나 뭐 대학원생들이나 혹은 뭐 대학원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단은 인텔인데 약간 예술로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아시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생활을 그 자체로 그냥 묘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상 소설인지 아니면은 장르 소설인지 잘 이게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노비쉬한 지점은 좀 있기는 해요. 폴 오스터의 소설이. 그래서 사실은 벤자민 sak스, 피터 아론, 그리고 sak스의 아내, 그리고 피터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셀러와 릴리언 스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리아 셀러와 릴리언 스턴 이 두 여자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본인 삶에 본인을 그냥 노출시킨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sak스가 미국의 어떤 뭐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컬럼리스트자 소설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만 안 치고 어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만 이어나갔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사는 베스트셀러 작가 겸 교수가 됐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술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고 본인은 형식에 딱 맞춰 살지만은 그 삶이 아닌 어떤 무작위의 삶, 결과적으로 벤저민 sak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면은 뭐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 규격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좌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 혁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학위만 제대로 따고 소설은 잘 팔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리아 셀러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마리아 셀러가 어떤 식으로 이 피터의 삶을 사실은 조금씩 좀먹기 시작하느냐가 참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어 약간의 스포일러가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스포일러 있으면 스포일러 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벤저민 삭스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릴리언은 이 소설의 아직까지 전반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피터라는 피터의 화자의 입장에서 릴리언이라는 사람과 동성 연인이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피터와 조금 예전에 연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페니와 결혼을 한 건데 피터는 맞나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삭스는 계속해서 벤저민 삭스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끌려요.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행위 행위 자체의 예술에 이제 영감을 받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90년대가 살롱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85쪽, 요 열린 책들 요 버전 기준으로 185쪽. 자, 나는 피터 아론이에요. 나는 그 사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벌어졌던 말 거기에 있었다. 파티가 열린 곳은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였고 4, 50명 되는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땀 흘리며 술을 마시고 무더운 여름밤에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한 느낌이죠. 사고는 밤 10시경에 일어났다. 그때 우리는 거의 불꽃놀이를 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단 두 사람, 비상계단에서 그녀와 함께 마리아와 그녀 뒤를 뜻하지 않게 삭스의 균형을 흐트러뜨린 아그네스 다윈이라는 여자만이 실제로 그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기서 마리아 터너는 마리아 셀러니까 마리아 터너라고 그냥 어떤 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삭스가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땅에서 4층이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가 죽지 않은 것이 거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 186쪽 뛰어넘고 그 사고가 벌어진 날 1986년 7월 4일, 즉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벤자민 삭스가 실존적인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넘어졌고 이 사람이 왜 추락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진 않고 이건 순전히 벤자민 삭스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벤자민 삭스가 이런 실존적인 위기, 죽음이 그 자기 자신에게 언제든지 나를 잠식할 수 있다.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몸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각이 벤자민 삭스의 방랑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이제 마리아 터너와 마리아 셀러는 사실은 거의 같은 인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포로스터가 또 장난질을 한 거네요. 자, 222쪽.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삭스의 사진들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라. 1월과 2월에는 마리아가 카메라를 들고 그를 뒤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게 분명했다. 삭스는 그녀에게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했고, 마리아는 자기의 옛날 작품들 중에 하나를 재현함으로써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다만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삭스는 그녀가 했던 역을 맡았고, 그녀는 사설 탐정 역할을 맡았다. 그것이 맨하튼에서 우연히 내 눈에 띄었던 길 건너편의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삭스를 보았을 때의 장면이었다. 마리아 역시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내 쪽에서 그가 비참하게 몰락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잘못 안 것은 사실 가면극, 사소한 연기, 스파이 대 스파이의 우스꽝 재현에 불과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삭스와 나를 한 장의 사진에 같이 담지는 못했다. 그렇게 됐더라면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겠지만 내가 멀찌감치 뒤떨어져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장의 필름으로 우리 두 사람을 다 찍을 수는 없었다. 마리아가 그 몇 달 동안 걸쳐낸 일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는 데는 성적인 긴장도 얼마쯤은 도움이 됐지만 또한 그녀의 카메라, 그 애꾸눈박이 기계의 끊임없는 공격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마리아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벤자민 sak스가 연문이 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이 들 수밖에는 없죠. 나를 염탐하는 역할을 네가 맡아라. 내가 너를 염탐하는 역할을 할게.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 상태. 이런 식으로 사진 찍기 놀이를 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대면 연문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정분 나지.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 이 사람은 이 누구야? 벤자민 삭스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리스와 결과적으로 그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삭스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모두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면 아주 사소한 행위까지도 완벽하고 거의 초인적인 엄격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 자신의 인격적 결함에 대한 참담하기 그지없는 자각이었다. 그로 인해 삭스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더 가혹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더 숨막히는 실망으로 이끌렸다. 만일 그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줄 알았더라면 자기 주위로 그처럼 많은 불행을 초래할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삭스는 고행을 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세상의 죄로 받아들여 그 흔적을 자신의 살에 새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한 일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가 페니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다거나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난 단지 그를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음, 그의 전략이 페니가 잠시만요. 네,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페니가 삭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게는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벤자민 삭스는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마리아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마리아 셀러, 마리아 터너, 그리고 릴리안 스턴까지 찾아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중에서 추락했던 그 건물의 높은 곳에서 추락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느냐. 253조. 삶이 바뀌고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페니가 얘기했던 대로 기다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와 찰스는 이제 부부가 되었고 아이리스와 나는 그가 처음에 생각할 것과는 달리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었다. 40대 중반의 건축사로 전처와의 사이에 둔 아들을 둔 그는 지성적이고 페니를 열렬히 사랑하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그와 우정을 맺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현실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 지난 봄 페니는 여름 동안 버몬트에 가 있을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이리스와 내가 그 집을 쓰면 어떻겠냐고 말을 이었다. 자, 삶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 삭스는 그러니까 벤자민 삭스는 미국 전역을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준 실종자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실은 삭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 그 일은 262죠. 그 일은 모두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삭스에게는 그 일이 창자가 휘저어지고 머리가 빙빙 돌고 핏줄 속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경험이었다. 앞쪽 길에서 어떤 남자가 흰색 도요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헐렁한 카키색 바지에 프란넬 작업복을 걸친 후리후리한 남자였다. 그 외에 삭스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염을 길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앞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드와이트와 다음번 질문에 더더욱 험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꺼져. 앞이면 내 앞에서 사라져. 뭐 그런 소리였다. 그 순간 삭스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본능적으로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배트를 집어들었지만 드와이트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트렁크에 기대어 있던 사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물러나더니 차 앞쪽으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사물함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 그가 다시 몸을 펴고 드와이트에게 돌아섰을 때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러니까 삭스가 방황을 할 때 만나게 된 드와이트에게 시비가 걸린 거예요. 총성이 울리는 순간 우람한 청년이 비명을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었고 두 번째 총알이 발사되자 그가 다시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못 이겨 신음과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비틀비틀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총을 든 사내가 눈으로 드와이트를 뒤쫓고 있을 동안 삭스는 오른손에 알루미늄 배트를 움켜쥐고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 순간 그에게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세 번째 총알이 발사되는 것과 동시에 그는 배트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사내의 등 뒤로 달려들어 있는 힘껏 휘둘렀다. 그리고 크게 이제 그 사내가 이제 쓰러지죠. 이제 그리고 그 주변 사위가 조용했다. 결과적으로 삭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삭스는 드와이트에게 달려가 그 청년의 몸을 살펴보았다가 역시 그 청년도 어떻게 보면은 죽고 만 것이죠. 삭스는 총알이 그의 뒤통수로 곧장 들어가 박혀 두개골이 하고 저기 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는 시체를 보는 대신 드와이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하면서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게 무섭게 삭스가 자신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길가에 주저앉아 토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만일 그가 그 몇 분의 1초라도 먼저 그 사내를 해치웠다면 드와이트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와이트라고 하는 같이 방황을 했던 그 청년도 죽었고 이 지금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눈 그 버스에 내려서 총을 겨눈 그 사람도 삭스의 배트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267점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자신의 아내인 페니를 떠나고 자신의 정말 막역한 친구였던 피터 아론과 아이리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방황을 시작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릴리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방황을 이끌게 한 이런 우발적인 예술, 우연적인 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방황을 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는 코네티컷을 따라 온타리오 호수 근처까지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 동안 차를 몰았다. 마침내 그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좀 가시고 시장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음식을 넘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24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큼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번 출구에서 그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다가 차를 세웠다. 토스트를 먹고 씻었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268조. 죽은 사내의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 삭스는 그 차에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번호판이 그제서야 세세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3개의 가방이 들어 있었다. 가장 큰 가방 안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죽였던 그 사내의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리드 디마지오. 중간 이니셜은 1950년 11월 12일. 출생지는 뉴저지 뉴요크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칼, 총, 폭탄 등 어떤 폭탄들이 들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링 가방이 들어져 있었고 거기서도 역시 폭탄 같은 어떤 사제 폭탄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한 손에 볼링백을 다른 손에는 소프트볼 배트와 담배를 들고 남은 길을 걸어갔다. 5번 도로와 프레지던트가 모퉁이에 그는 소프트볼 배트를 혼잡한 쓰레기장 투입구에 밀어넣고 점점 더 어느 아파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페니가 자기를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며 일단 그녀를 보면 최악의 사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을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다음에 뒤따른 혼란을 설명해 준다.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삭스는 몹시 신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사실은 아내 전처와 결혼한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삭스도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와 페니를 버리고 갔으면서 본인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다음에 자기 전처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행위는 이 벤자민 삭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연민에만 차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 275조. 그렇더라도 마리아를 찾아간 일은 결국 끔찍한 실수가 되고 말았다.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전처는 당연히 전 남편하고 있겠지. 그녀가 기꺼이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거나 그가 위기를 헤쳐나오도록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추악한 불행을 완전한 비극으로 바꿀 만한 강력한 사실을 한 가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삭스가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태가 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룻밤 쉰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것인데 굳이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나로서는 그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는 지금 이 말을 좀 더 알았어야 할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들을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인물들 중 그 누구도 삭스가 마리아의 집에서 겪었던 것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겪어본 적은 없다. 내가 아직까지도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한 데서 충격을 받는다. 우리가 허구로 꾸며내는 일들이 아무리 허무맹랑하더라도 현실 세계가 끊임없이 토해내는 예측 불가능한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허구맹랑한 일을 꾸며내더라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우연은 그런 허구맹랑한 사건과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는 일들이 그 소설 속 허구 상황을 능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함께 보낸 처음 몇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두 사람 모두 그 시간을 일종의 폭풍, 내면을 때리는 주먹질, 눈물의 홍수, 침묵 얘기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고통스러운 농전을 주고받고 삭스가 숲속에서 보냈던 밤과 차 안에서 보낸 시간, 브루클린에서 페니와 마주쳤던 장면, 전 남편하고 있던 장면,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삭스는 마리아의 손에 그 신분증을 주어주면서 자기는 틀림없이 그 미소 때문에 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날 아침 사건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피해갈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삭스에게 무슨 이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안심을 시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마리아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있고 이 사람은 당신이 죽은 사람은 내 동성 연인이었던 릴리언 스턴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미디언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듯이 너무나 여기서 우연히 겹친 거예요. 수백만 분의 일. 자기가 찾아갔던 자기랑 불륜을 저질렀던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그 마리아에게 이 사람의 벤자민 삭스가 나 이 사람 죽였어라고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그 마리아가 뭐야? 벤자민 삭스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어때? 나 이 남자 안다. 이 남자는 나의 예전 동성 연인이었던 그 릴리언 스턴, 막 살았던 이 여자의 남편이다. 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백만 분의 일의 우연이 벤자민 삭스에게 어떤 계시처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폴 오스터의 소설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폴 오스터도 약간 헨리 제임스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캐릭터 같아요. 다 완벽한 느낌이 있어. 어떤 모순 없이 존재하는 하나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연의 늪에 확 떨어지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버벅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도가 제가 페니와 아이리스를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페니가 벤자민 sak스의 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벤자민 sak스와 피터 아론은 막역한 친구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빠져서, 그리고 릴리언 스턴은 좀 뒤에 나와요. 마리아에게 빠져서 결과적으로 가정을 저버렸고 미국을 방황을 하다가 이 sak스라는 인물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피해자가 마리아 스턴의 동성 연인이었던 여자의 릴리언 스턴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었다. 연인이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만 분의 일의 우연적인 사태가 마치 계시처럼 벤자민 sak스에게 계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어느 정도 겪으면서 방황이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조금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제가 좀 어설펐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현대소설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포로스터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